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거나 또는 실제 가보신 경험이 있는 도낭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상당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곳이라서 마음이 좀 편안하시죠? 친숙하지만 그렇다고 한번 가보려면 정말 큰맘 먹고 가야 하는 지역. 아마도 중국 안에서도 서쪽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변방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낭의 역사에 대해서는 주로 변방의 역사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변방인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곳인지 점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왕조에서는 주로 낙양이나 장안을 도읍지로 삼은 예가 참 많았어요. 물론 삼국시대에는 양자강 이남까지 도읍지가 확대되기도 하지만 통일왕조일 경우에는 상당 부분 낙양이나 또는 장안을 도읍지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중심을 주로 낙양 또는 장안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정말 역사적으로 문화의 중심지가 과연 그랬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낭의 역사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도낭은 과거 하서 회랑 지역이라고 칭했는데요. 이 하서 그리고 뒷부분에 회랑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도낭이 위치한 이 지역이 있는 곳에 북쪽에는 기련산맥이 또 남쪽에는 티벳고원이 가로막고 있어서 마치 건축물의 어떤 회랑과 같이 길다란 복도와 같은 지형을 갖고 있어서예요. 그래서 실제 생김새는 기린의 정말 기다란 목처럼 그런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데 지형이 이렇다라는 점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지리적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이곳 도낭이라는 점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쪽에서 들어오는 많은 문물 그리고 문화가 그 동쪽의 첫 번째 관문으로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도낭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서쪽에서의 문화가 들어오는 곳이라는 점 때문에 동쪽의 문화보다 서쪽의 문화가 더 강했을 거라는 상상도 많이들 하시곤 해요. 그런데 사서에 나타난 기록을 살펴보면요. 그 상상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장괴라는 사람과 관련된 기록인데요. 서진시대에 관료를 지내던 장괴는 파랑의 난이 일어나니까 중국 내부가 너무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목숨을 잃고 말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호강교의 양주자사라는 그 직위를 자청해서 맡고는 이곳 도낭으로 몸을 피했어요. 이 직책, 호강교의 양주자사에서 보이는 양주라는 것이 과거에 바로 도낭 일대, 이 하서회랑 일대를 총칭했던 그런 말인데요. 장괴는 301년 이곳 도낭 일대로 무대를 옮기고 보니 한족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라고 여기던 선비족이라는 유목민족이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장괴는 이런 오랑캐, 선비족을 모두 정리해버리는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중앙 관료의 자격으로 이곳에 와서 오랑캐까지 토벌하고 나니 장괴는 전량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돼요. 하지만 한족 출신이었던 장괴는 전량이라는 국가가 독립된 국가라기보다는 실크로드로 진출하기 위한 서진의 영토 확장인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예를 들면 서진 내에 영가의 난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지원군을 파견하기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독립국가보다는 영토 확장의 차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장괴 외에 또 다른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왕망의 난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자, 왕망의 난을 만나 공부는 노모와 동생을 데리고 난을 피해 하서로 갔다. 그때 처다가 어지러웠는데 오직 하서 지방만이 안정되어 고장은 부유한 읍이었고 강호와 교역해 하루에 시장이 4차례 섰다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장이라는 곳 역시 이 도낭 일대, 하서 해랑 일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중국 내부 전체가 불길이 솟아오르고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피난 행렬이 끊임없는 와중에 이곳 도낭 지역만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하루에 4차례나 시장이 열릴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심지어는 이곳이야말로 한족, 종족의 대를 이어갈 만한 곳이라면서 전통 한족의 경서나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자치통감에는 이 도낭이 중국 내부에서 인재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 시간 시작할 때 낙양이나 장안이 문화의 중심지였을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께 맡겼는데 어떠실까요? 중국 내부에서 혼란을 피해서 중국의 정통 문화와 그리고 혈맥을 바로 이곳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은 최소한 도낭이 변방이었을 거라는 우리의 착각을 조금은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도낭 지역, 좀 더 확장된 개념을 사용하면 하서회랑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는 총 5개의 크고 작은 국가가 건립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했어요. 통상 이 5개의 국가를 오량이라고 하는데요. 양주의 이 양자를 뒷부분에 사용해서 국가 명칭을 사용했던 5개의 국가를 우리는 오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300년대 초반에 처음 세워지기 시작한 이 전량을 시작으로 해서 후량, 남량, 서량, 북량이라는 국가까지 세워졌는데요.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망한 국가도 있고요. 또 50년 내지는 60년 정도의 존속기간을 유지한 국가도 있었어요. 대부분 5호 16국 시대, 그러니까 5 오랑캐가 중국 내에서 16개의 국가를 세웠던 바로 그런 시대에 이곳 역시 5개의 국가가 성립될 만큼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오량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가는 바로 북량이라는 나라입니다. 흉노계의 노수오족 출신인 저거몽손이 세운 국가인데요.
당시 불교가 흥성했던 국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5세기 북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북쪽 지역을 통일하면서 바로 이 북량의 불교 문화를 대거 수용할 정도였습니다. 이 시간 북량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소형 불탑인 북량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북량탑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북량시대, 북량 지역에서 조성된 불탑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 이 지역에만 존재했던 특수한 불탑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것은 대략 20여 기 정도 되는데요. 이 북량탑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높이가 70여 cm 정도의 작은 소형탑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소형탑은 일반적으로 사찰 내에서 중심이 되는 불탑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불탑 안에, 그 중앙탑에 불탑 안에 따로 모셨거나 또는 각 개인이 집에 모시고 신행 활동을 했던 흔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북량탑의 용도가 어떠했는지 가늠해보기 위해서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에 접근해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불탑에 새겨놓은 부처님과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발 부분에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조상을 했는데 대략 7구의 불상이 보이고 있고요. 아래 기단부는 통상적으로 원형이거나 혹은 사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북량탑은 팔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팔각의 각 면마다 신장으로 보이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들의 머리 오른쪽에는 팔괘가 새겨져 있어요. 팔괘, 불교에서 사용하는 도상은 아니죠. 도교에서 사용하던 상징적인 도상인데 이것이 불상의 기단부에 들어와서 아주 특이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자, 도낭 지역이 문화의 변방이 아니라 오히려 한족의 정통 사상이나 또는 그들의 문화를 계승하는 지역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들만의 전통 사상과 서쪽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였던 불교와의 문화적 상충이 아닌 융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량탑에는 마지막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부처님을 표현하는 동시에 경전을 새겨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불탑에 경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도 조금 생소한데 그 경전의 내용이 바로 증이라암경의 동일한 구절을 새겨두었어요. 갑자기 증이라암경이 등장하니까 좀 의아하시죠? 이 도낭 지역은 한족의 문화를 바탕으로 불교를 받아들임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사상, 문화, 그리고 자신들과는 다른 차림새와 용모를 가진 스님들까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서 이를 수용해서 더 나은 문화를 창출하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 노력의 일환으로 365년에서 385년 사이에 이곳 태수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었던 담마난제 스님께 장아함과 증이라암경을 번역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불교 경전이 번역되는 것은 주로 대승경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이 순서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거의 대승불교에 치우친 번역이 주로 이루어졌어요. 처음부터. 오히려 아함경에 대한 번역은 4세기 중반이 넘어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곳 도낭에서 이들의 필요에 의해서 담만한제 스님께 요청을 드리면서 비로소 아함경이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경전으로만 유통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이와 같이 불탑에 새김으로써 아함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북량탑은 당시 도낭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불교가 소개되고 그들의 방식으로 수용할 때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모습을 묘사해 본다면 중국 내부의 정통성을 가진 한족이 혼란을 피해서 도낭으로 피난오긴 했지만 중국 내부 왕조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그들의 전통 사상, 종교, 문화를 오롯이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했던 곳이라는 기본 배경이 작동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서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여러 문물 그리고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발동시켰던 흔적을 우리는 바로 이 북량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 선진화된 문화라고 한다면 대단히 발전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과거 도낭의 역사를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전통의 계승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그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색채의 문화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융합이 다시금 새로움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의 중심과 그리고 문화의 변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상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문화라는 것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전통과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또 새로운 문화의 적절한 융합이 이루어졌을 때 창출된다는 것도 인식하셨을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우리는 도낭의 역사 속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 시간에는 도낭 막고글로 직접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과거의 도낭을 살펴봤지만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론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K컬처는 과거 도낭과 같이 전통과 새로운 문화의 접목으로 탄생한 하나의 거대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먼 과거에서부터 함께해온 불교를 새롭게 K-부디즘으로 재탄생시키고 지금은 무슬림 지역 혹은 힌두이즘이 되어버린 이 서쪽 땅에 과거 번성했던 어떤 불교 국가로 역전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 이제 도낭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